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 가서 이제 문화재나 공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인데요. 다 좋겠지만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국보 1호 승려문 1950, 60년대 이후로 이 주변에 도로가 나면서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고립된 섬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2003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에 문화예산과 같이 이곳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앞에 만들고 이쪽을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직접 봐야 애정을 느낀다. 나는 찬성론과 사람이 어떤 좋은 목적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화재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그래도 국보 1호를 우리가 도대체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대봐야지 너무 자동차 도로 안에 갇혀있다라는 그 의견이 앞서서 높아서 개방이 됐죠. 광장도 많다.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사람들을 드나들게 한 탓인지 이런 화재가 발생을 2008년 2월 10일 밤 8시 이게 한 10시쯤 불이 타는 상황이었고 한 11시쯤 소방관이 불길이 완전히 뭐 새어나오는 건 불길이 아주 심한 건 아니었지만 현판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판을 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현판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 현판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가로가 1.5m가 되고 세로가 한 3.3m 가까이 됩니다. 뒤에 나무판을 여러 개를 덧댔기 때문에 무게가 100kg. 두 사람이 소방관이 떼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죠. 지금은 다 보수가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한 11시경부터 불길이 이제 다시 확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새벽 2시, 1시, 12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벽 3시 반, 4시쯤 상황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니까 더욱 처참하죠. 이제 이 누각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남조 누각이 1층은 한 2층 거의 다 탔고요. 2층은 한 20% 정도 탔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해체를 하고 이 위를 해체를 해서 못 쓸 나무는 이제 따로 보관하고 다시 사용해도 될 나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을 다시 사용할 기둥이 이만큼이 탔고 이만큼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 기둥을 반 잘라내고 새 기둥을 위에다 덧붙이는 형식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쓸 수 있는 부재는 사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지금은 다 해체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주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 땅이 높아지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쌓이니까 원래 조선시대 때 높이보다 이게 1.6m 정도 주변 흙이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흙을 1.6m를 다 긁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숭례문이 1.6m가 높아지죠. 그래서 아마 더 당당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숭례문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눈 하나만 보기 때문에 독립된 문으로 보는데 사실은 숭례문은 한양 이렇게 이어지는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죠. 여기가 남산, 여기가 동대문, 여기가 북악산으로 올라가서 숙정문,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서대문 되어 있는데 이 숭례문이 서울 도성의 문이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성곽의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높이로 올라가는 남산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가 남대문 시장이고 여기가 한 80m, 여기가 한 16m 정도
성벽을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네. 여기가 좀 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요 맨 성벽 위에 요 부분, 여기 구멍에서 총도 쏘고 뭐 활도 쏘고 뭐 그러는 화살도 쏘고 그러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장 부분 곳을 여기 이 몸통 부분을 여기로 연결하면 차가 못 다니니까 사실은 이걸 연결하고 도로를 밑으로 팔 수도 있는데요. 이걸 여기까지 빼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냥 두고 요 위 여장 부분만 이쪽으로 쭉 허공에 떠가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이쪽에 성벽을 또 이렇게 조금 더 잇고 여기가 상공에서 왔고. 그런 의견을 일부에서 갖고 있는데 서울시나 경찰청 교통을 담당하는 데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아닌지 그럴지는 좀 불투명한 그래서 이쪽이 영 마음에 좀 걸리죠. 이쪽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이렇게 해도 성벽을 복원을 해서 이 남대문이라는 숭례문이 성곽의 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제 복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 사진입니다. 자, 네, 그런데 이 목조 건물을 이제 나무를 조립해 올라가는데 못 같은 걸 거의 쓰진 않지만 일부 철물이 필요합니다. 철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철물의 철 성분과 함유 성분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의 함유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철이 녹이 덜 쓴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철 성분으로 포스코에서 철 덩어리를 만들고 그거를 대장간에서 대장을 해서 이제 철물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대장간을 여기다 설치했어요. 지금 숭례문 현장은 이렇게 둘러가면서 가림막을 쳐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장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찍은 거는 이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 가림막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길을 가다가 안쪽으로 이 대장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도록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고요. 주말에는 시연회에 들어서 할 겁니다. 주말에는 이 숭례문 현장 공개 관람이 가능하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화로고요. 예, 그런 재미난 모습이 이제 도구 연장인데 이 연장은 저 서울 서울이죠. 대학로에 가시면 쇠대박물관이 나옵니다. 쇠대는 열쇠의 소리 말이죠. 그 쇠대박물관은 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쇠대박물관을 세우신 분이 원래 저 강남에서 철물점을 있어요. 근데 그 철물점이 그냥 조그만 철물점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주문 받아서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짓는다거나 뭘 할 때 그 주문을 받아서 철물을 대주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셔서 쇠대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증을 숭례문 복원은 2012년에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숭례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국보 1호가 붙었다는 거는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별로 보기 드문 그런 좀 부끄러운 창피한 일인데 그 모든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죠. 그 불을 지르는 노인분도 잘못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방치하고 무심했던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역사와 문화재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컬렉션에 대한 말씀. 많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시간상 한 3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을 우리가 이제 컬렉션 하면은 수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경매가, 예전에는 경매가 좀 많지 않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경매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 2005년, 6년, 7년 이때가 미술품 경매의 아주 절정이었죠. 지금 많이 가라앉았죠. 이게 이제 그 서울 옥션에서 2007년 5월에 45억 2천만 원, 이 박수홍의 빨래터가 낙찰되는 바로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 경매사입니다. 지금의 서울 옥션 대표입니다. 45억 2천만 원 낙찰되는 순간인데 그 작품이 바로 이 박수홍의 빨래터가 되겠죠. 이 작품이 이제 진짜냐 가짜냐라는 논란도 이제 한때 있었는데 지금은 가짜가 아닌, 가짜로 보고 이제 박수홍의 그림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좀 다른 면도 있는데 가짜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걸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진품으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경매사상, 국내 경매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작품이고요. 이제 이달 29일 날 서울 옥션에서 이중섭의 황소 그림이, 근데 아주 작품이 좋고요. 아마 내심 한 5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신기록이 작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작품이 아주 좋다고. 한번 구경 가셔도 경매하는 거 한번 보셔도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컬렉션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이 장면은 작년 가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관람하는, 이 안견의 몽유도 원도는 국내에 없죠. 네,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빌려갔죠. 그리고 워낙 좋은 작품이어서 일본에서도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잘 협상을 해서 빌려왔죠. 대여 기간은 열흘입니다. 일반 공개는 9일. 그리고 또 언제 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전시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면서 이 작품을 관람을 했습니다. 큰 모습. 안견의 몽유도원인데, 자,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작품은 안견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죠. 그 안평대군, 안평대군의 세종대왕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안견과 친하게 지냈는데 안견에게 내가 이런 무릉도원에서 노리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안견이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그 작품인데 안견이 15세기 중반에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이것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정확하진 않지만 1년 뒤에 안평대군이 글씨를 써줬어요. 안평대군은 글씨를 참 잘 쓰는 명필이었죠. 몽유도원도라고 써있고 이 그림을 본 감상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렵에 당대 최고의 세종시대의 학자들이 이 그림을 한 20여 명의 성삼문, 신숙주, 이계 이런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돌려보고 그림이 너무 좋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 글들을 뒤에다 이어붙였습니다. 표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 그림에 여기부터 저 맨 끝까지의 길이는 한 20m쯤.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요만큼만 볼 게 아니라 여기부터 20m까지 다 봐야 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때는 20m가 다 공개가 됐죠. 일본에 가 있고 일본에서 지금 이 작품을 2개의 표구로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2개를 위아래로 펼쳐놓고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평대군은 당시에 컬렉터였어요. 안평대군은 그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평대군이 그림을 몇 점을 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컬렉션의 역사로 보면 안평대군이 본격적인
최초의 컬렉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컬렉터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술인이었고 문인이었고 학자였죠. 그러면서 안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안견 그림도 사주고 안견 그림도 직접 컬렉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견의 후원자 역할을 했죠. 또 안견의 그림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단순히 그림을 갖고 자기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안견이라는 사람의 후원자 겸 비평가 역할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안평대군의 그런 면모가 있었고 안평대군의 실력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견이라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전기의 대학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은 안견이 그렸지만 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탄생시킨 그 근저에는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평대군이 단순히 세종의 아들 대군이 아니라 컬렉터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컬렉터로서 후원자 역할도 하고 비평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평대군이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안견이. 안평대군이 그냥 시만 쓰고 그랬다면 그리고 안견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품적인 영감을 줄 수가 없었고 믿음을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안견이 이런 작품을 그린 데에는 안평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컬렉터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게 이제 바로 컬렉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이 조선시대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죠. 근데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러나 약탈된 것은 아니죠. 약탈됐다는 증거도 없고 조선 중기 금렵의 임진왜란 전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아주 수집하고 싶어서 와서 사가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사정사정해서 빌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고무렵에 누군가가 선물을 했거나 와서 구입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추정일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약탈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게 1899년 일본의 저 우주 남쪽에 가고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어느 화랑에서 이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누군가가 이제 이 그림의 존재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이 여기저기 사람의 손을 거쳤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 개인들이 이제 소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게 1950년에 부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고민골동산 한 분이 이 작품을 판매하려고 의뢰를 받아서 부산에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너무 엄청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값이 비싸서 아무도 살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뻔한 기회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때 이게 부산에 들어왔는데 1950년 무렵에 이 소식이 간성 전영필 선생의 귀에까지 들어왔더라면 간성 전영필 선생이 이 작품을 그냥 주진 않았을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작품을 구입했을 텐데 그 소식이 서울까지 알려지지 않는 바람에 매입을 못했다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어찌 보면 이게 또 이 작품의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서 또다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가 일본 오사카 옆에 나라에 가면 천리교라는 절에서 세운 종교단체에서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천리대, 넬리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이 구입을 해서 그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 작품은 초기에는 국보로 지정이 됐다가 보물로 중요문화재로 바뀌었는데 일본에 이 작품은 나라 델리 대학 도서관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빌려올 때 그 중앙박물관의 학예관들이 대단히 고생을 했는데 아마 그
가게와들이 전하는 말로는 앞으로 이 작품이 이제 벨리데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경제 정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경제 정선 하면은 금강산 그림, 이런 화풍의 그림을 많이 떠올리시죠. 작품인데 경제 정선의 대표작이고 국보로 지정이 된 금강정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하면은 이런 화풍의 그림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임왕제색도라는 그림인데요. 임왕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임왕산을 이렇게 자주 혹시 보십니까? 그 임왕산이 참 이게 다 바위죠.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큼직한 봉우리로 서 있으니까 대단히 독특하고 참 볼수록 매력적인 산인데, 하여튼 이 임왕산을 경제정선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이 참 독특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독특하게 그렸습니까? 이 임왕제색은, 여기서 말하는 제색은 비가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 비가 갠 임왕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이 진한 먹은 이제 비가 한참 내릴 때 임왕산을 한번 보세요. 막 빗물이 바위에 머금어가지고 뽀얗지가 않고 진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물안개. 그리고 여기는 누군가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먹이 진하고 무겁고 짙은 물안개로 이렇게 좀 가라앉은 그림을 그렸을까? 왜 이런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을 경제정선이 그렸을까? 여기에는 이 18세기의 위대한 컬렉터인 이병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선과 이병현은 18세기의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고 컬렉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정선의 그림을 경제정선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여기가 이제 인왕산 아래 옥인동 부천인데, 여기 경제정선과 이병현이 다 여기서 살았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병현의 집인데요. 그 둘이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병현이 시를 쓰면 그 시에 맞춰서 경제정선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는데 이 경제정선이 양반 출신인지 선비 출신인지 중인 출신인지 아직은 조금 불명확한 대목이 있는데, 그 사천 이병현이 경제정선을 데리고 선비들의 모임에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제정선이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화가 경제정선을 여러분한테 소개한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게 해주고, 또 주문, 다른 사람들이 경제정선의 그림을 주문할 수 있도록 거래 중개도 해주고, 이 18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림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주문 생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최고의 인기 화가는 경제정선과 단원 김웅도였습니다. 단원 김웅도는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주문 생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는 이렇게 미술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그런 시기였고,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 바로 옆에는 그림을 매매하는 가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전과 다른 그런 그 미술 유통 시스템이 이제 생겼는데, 하여튼 경제정선이 18세기 미술 시장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그림이 팔리고 인기화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사천 이병현이라는 시인 겸 컬렉터 겸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냐면, 1840년대에 경제정선이 양천, 지금 강서구 가양동, 양천, 그 당시에는 경기도였죠. 양천으로 현감으로 발령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가깝지만 그 시절에는 그 멀리 떠나는 그 친구가 너무 아쉬워서 사천 이병현이 시를 막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경제정선 그 시에 맞춰서 한강의 풍경을 쭉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경교 명승첩이라는 서울과 근교의 명승을 그린 화첩인데,
그 중에 한 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한강 풍경을 그린 건 아니고 한강 옆에 어딘가에 그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천 이병현과 겸재정선이 서로 시와 그림을 나눠서 감상하는 모습. 이 그림의 제목은 시화 상간, 시와 그림을 상간, 서로 그러니까 서로 나눠본다라는 뜻의 그림인데요. 이 시는 여기다 사천 이병현이 4줄짜리 시를 썼는데 그 중에 2줄을 겸재정선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와 자네 정선의 그림을 교환해서 서로 바라보는데 감상하는데 어찌 말로 경중을 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 그 정도의 그림을 그렸으면 겸재정선과 사천 이병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친한 사이였겠습니까? 그런데 1751년 어느 날 겸재정선과 같이 살던 같은 동네에 살던 이병현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나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겸재정선보다 6살인가 위인데 70대의 이병현이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겸재정선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평생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의 그림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그림이 팔로를 개척해주고 자기를 18세기 최고의 화가의 스타로 만들어준 그 절친한 친구가 이 집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이병현의 집입니다. 이 집 어딘가에 이병현이 병석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겸재정선은 너무 안타깝고 우울하고 슬프겠죠. 그래서 비 내리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구이자 선배이자 후원자이자 콜렉터이자 평가인 사천 이병현이 언제 회복해서 일어날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비 내리는 저 인왕산의 이 바위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비 내리는 음력 5월 그러니까 초여름이죠. 초여름에 비가 내리니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 이병현이여 제발 만피하기를 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겸재정선의 그림과 전혀 다르고 이렇게 넓게 바위를 머문 표현 이게 바로 자기의 무거운 묵직하고 그런 마음이죠. 이게 문안계에도 그런 겸재정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겸재정선은 그 인왕산을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있을 친구 이병헌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사천 이병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 겸재정선은 정말 상상을 해본다면 부쩍이나 슬프게 눈물을 뺐을 텐데 이 그림에는 그런 사연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특하게 묵직한 먹을 구사를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병현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병현이라는 사람도 콜렉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겸재정선이 감동을 했고 겸재정선이 그를 기리는 마음에서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신 이 그림과 같이 상봉미술관 이용 포함 이병철 회장이 이제 컬렉션을 작품인데 이 두 점 모두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국 정말 아주 독특한 대단한 명품이 탄생이 됐는데 이거를 탄생시킨 진정한 주인공은 겸재정선이 아니고 사천 이병현이 되겠죠. 사천 이병현이 진정한 컬렉터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겸재정선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컬렉터라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컬렉터가 과연 어떤 문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조선시대 때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동유도원도의 경우, 인왕제석도의 경우를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컬렉터의 입장은 좀
좀 이거와 다르죠. 그런데 아까 봤던 바로 수사 김정희의 해안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수사 김정희의 집이 못 넘어가요. 자, 이제 이런 세안도를 그렸어요. 세안도를 수사 김정희가 그려서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발문을 써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혼탁한 세상, 이 차가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데 나의 제자 이상적,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적, 너는 어찌하여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느냐? 참 너 독특한 사람이다. 고맙다라는 글을 써놓았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이 세안도를 줄줄 말아서 서울에 있는 제자 이상적에게 보냈습니다. 이상적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렇지만 지금 험한 일을 겪고 있는 스승으로부터 이런 그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또 이어졌겠어요. 자, 이 이상적이 이 그림을 줄줄 말아서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세안도만 가지고 영화를 한 편 찍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제자가 줄줄 말아서 거의 품에 간직했는데 중국에 가서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수사 김정희를 아는, 자기 스승을 아는 중국의 대학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우리 스승이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도 맨날 나를 만나면 수사 선생 안녕하시냐 뭐 하시냐라고 안 부르고 물어봤지. 자, 이 그림을 봐라 라고 하니까 중국의 대학자 16명이 감탄의 글을 쫙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몽유도운도처럼 그 글을 다 받아서 이상적이 이 뒤에다 표구를 해서 쫙 받았어요. 16명의 글을. 그래서 그걸 다시 줄줄 말고 와서 서울에 와서 표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줄줄 말아서 제주도에 있는 수사 김정희 스승에게 보냈습니다. 보여드리고 다시 서울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제자가 세상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가 쓴 글에 좀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 보관 좀 위험하잖아요. 작품이라는 게.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거는 1844년도. 한 9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1930년대 국경에서 한 일본인 학자가 이 작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학자는 후지스카라는 일본인 학자인데 당시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 경성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일본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수사 김정희 선생님 물론 다 돌아가요. 세상을 떴죠. 수사 김정희의 학문에 매료가 돼서 수사 김정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 김정희의 글씨와 그림이 너무 좋아서 수사에 관련된 걸 모두 다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1930년대에 이 작품을 수집을 했죠. 수집을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다 쓰고 1944년도에 일본으로 자기 집으로 수사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이제 수사의 세안도가 이제 한국 땅을 넘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됐죠. 언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데 운명이 빠졌는데 그 무렵에 소전 손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전 손재영은 서해 갑니다. 그래서 전남 진도 출신, 전남 진도의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와서 서예를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예를 하고 있었는데 서예를 하다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을 알게 됐고 추사 김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집이 부자이고 시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컬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서울의 유명한 컬렉터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1944년도면 자신의 컬렉션이 막 절정에 올라가요. 네, 30대의 나이였는데 이 사람이 이분은 저도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분은 서예로 대단히 명성을 날린 분이고 한국 서예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합니다.
서예라는 말을 용어를 처음 도입한 분이 이 예산 충남 예산의 그 유명한 수덕사에 가시면 덕숭산 수덕사라는 이런 일품의 현판이 있는데 이 글씨를 쓴 분이 바로 이 소전 선재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문학 잡지 중에 현대문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학 잡지가 있어요. 현대문학이라는 한자 지호가 있는데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분이 요 글씨랑 조금 비슷해요. 현자가 아주 현자 앞에 있는 이 두막자 수록되는 크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서예계에서는 한국 서예사에서는 큰 족적을 남깁니다. 지금 전남 진도에 가면 소전 미술관이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추사를 존경해서 추사에 관련된 거를 컬렉션을 하고 있는 도중에 1944년도에 우연히 추사 세안도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가방에 거금을 싸서 들고 일본으로 바로 넘어가서 동경에 가서 그 수지스카라는 생명부지의 수지스카라는 일본인 찾아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석 달 넘게 매일 그 집을 드나들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그림을 제게 돌려주십시오. 이 그림은 조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매일매일 사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수지스카라는 글자가 알겠다. 자네 이 젊은이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내가 그림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돌려주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보고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못 믿죠. 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 마음 다르고 자식 마음 다른데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죠. 안 됩니다. 계속 또 가서 머리를 조아리니까 정말 이 친구가 이 세안도를 소장해야 될 진정한 주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져가라. 손재영이 얼마를 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먹겠다.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들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무렵은 일본이 패망 직전이니까 워낙 미군의 공격이 막 점점 심화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집이 폭격을 당했다고. 그럼 폭격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물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폭격을 못 찾아왔다면 폭격을 당했고 그 폭격의 와중에서 세안도가 불에 타가 아주 끔찍한 일인데 하여튼 이 소전 손재영이라는 이 젊은 컬렉터가 이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소전 손재영이라는 열정적인 아주 젊은 컬렉터가 없었다면 이 동아시아 최고의 문인화로 꼽히는 이 추사의 세안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설령 일본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몽이도원도 빌려오듯이 사정사정을 해서 몇십 년에 한 번씩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이 1944년도에 이 작품을 찾아오고 나서 이 소전 손재영 선생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걸 들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그림을 들고 여러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대 최고의 문예인 19세기의 추사 김정희가 최고의 문화예술인으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 땅의 최고의 안목 있는 문화예술인은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창, 오세창. 그 개화파의 한 명이었던 오경석이라는 역관의 아들이었어요.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19세기의 역관인데 중국을 드나들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대단한 컬렉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컬렉션을 이어받았고 아버지가 수집한 그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안목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오세창을 뒤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 오세창을 찾아갔습니다. 오세창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3.1 독립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 이 오세창 선생이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걸 감동의 글을 적었습니다. 또 정인보, 위당 정인보 선생을 또 찾아갔어요. 했더니 이렇게 글도 쓰고 중간에 시도 넣고 해가지고 또 장문의 발문을 써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받은 손재영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16명의 이어 붙인 16명의 발문 뒤에 이 두 점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의 길이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의 길이도 20m. 그래서 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세안도는 수사가 그릴 때는 요거뿐이었지만 요거까지였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안도는 20m를 사실은 다 봐야 진정한 세안도가 흘러온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안도의 매력은 요 그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8명이 그 스토리까지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감상을 해야 세안도를 제대로 감상을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 세안도도 20여 미터가 그런데 이 소전 손재영이 표구를 하면서 한 이만큼을 남겨놨어요. 어느 때인가 다시 여기에 무언가를 기록할 날이 오면 여기다가 채워넣으시오라고 이제 비워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대에도 한번 여기다가 뭘 좀 써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일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소장자도 손을 못 댑니다. 소장자가 이 작품을 팔 수는 있어도 이 작품에 손을 대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한 200년, 300년 뒤에 이 그림의 역사가 이 세안도에 얽혀있는 스토리의 역사가 1920세기 중반에 딱 멈췄죠. 물론 이제 뒤에 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 500년 뒤에 누군가가 이 후대의 우리 수험생들이 이 그림을 감상할 때 2010년에 그렇게 부동산가 좀 더 예의가 스토리가 첨가가 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이 되죠. 여기다 써놓는 거.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합의를 해서 뭔가 좀 이 시대의 어떤 세안도에 관련된 뭐를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 소전 손재영이라는 분이 갖고 있다가 1950년대 말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 작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창근이라는 분한테 사업가한테 팔았고 그 손창근이라는 분의 아드님이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소장자는 어떤 소장자들은 자기 작품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공개 전시도 안 하는데 이 작품은 이 세안도는 이 지금 소장하시는 분이 잘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물에 비해서 세안도를 세안도 전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전 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감상을 할 수 있고요. 그 소장자는 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몇 년 전에 1억 기부를 해서 연구자 이 세안도를 연구하거나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비도 쓰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하여튼 그렇게 엄청나게 세안도도 찾아오고 엄청난 명품들을 소장했던 이 손재영이라는 이 소외가가 정치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자기 컬렉션을 다 내놓는 손창근의 컬렉션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이 추사의 세안도가 탄생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때 집인데 그 앞에 예전에 아주 볼품없는 전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관을 헐고 이거를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1월달에 갔을 때는 마무리 공사 중이었고 지금은 오픈을 했는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세안도에 나오는 집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어색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걸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쉬운 거는 이 건물 때문에 이 뒤에 유배지 집이 너무 가려요. 여기 전망을 펴주고 이걸 좀 옆쪽에 지어도 되는데 이렇게 쫙 가려놓은 게 과연 잘한 건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이것을 오픈하고 나서 관람객들이 무지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대주시는 아마 서귀포시는 돈을 많이 벌 텐데 조금 좀 너무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전시관 대안이라든지, 저는 설령 이제 꼭 여기다 지어야 한다면 땅을 파고 짓고 전망을 펴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그런 전시관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심심풀이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젊은 화가 중에 이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좀 그랬을 텐데, 그분은 젊은 작가인데 전통 그림에 이게 이제 저거의 동영상이에요. 이게 동영상을 한 칸 한 칸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 액정 화면, 얇은 액정 화면에 이제 세안도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눈이 조금씩 내려요. 그래서 펑펑 내려서 완전히 이 집을 뒤덮습니다. 한 2, 3분짜리 동영상인데, 예를 들면 화조도라고요. 새와 꽃그림이 있으면 거기에 꽃이 앉아있다가 날아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면서 꽃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피고 하는 그런 모습의 동영상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화가인데, 이 세안도를 갖고 그런 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는, 제가 이 세안도의 매력은 아주 사연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연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죠. 이게 제자 이상적을 통해서 중국을 갔다 오고 여러 사람들이 감상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일본까지 건너갔다. 거의 정말 못 돌아올 그런 상황에서 젊은 컬렉터의 그 열정에 의해서 우리 품이 돌아왔고, 또 그 컬렉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작품을 내다 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만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우리 미술품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 이 문화재라는 게 점점 더 가치를 가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가 들어가야죠. 똑같은 고래청자 두 개가 있어도 누가 사용했었느냐, 누가 소장했었느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값이 다르죠. 똑같은 거라도 다릅니다. 소장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이동했었는지, 누구 손을 거쳤는지에 따라 작품의 값은 시장에 전혀 달리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안도의 이 담겨있는 스토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가장 최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안도가 지금도 젊은 작가들이 이런 걸로도 연주를 하고, 시도, 이 세안도를 주제로 한 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설도 쓰고. 그래서 작품도 좋지만 그런 역사도, 극적인 역사도 잘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술적인 감동을 주고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안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상하고 다양한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수사 김정희도 있었지만 소전 손정희라는 위대한 컬렉터, 그 위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안평 안견 몽유대원도의 안평대원, 정선 인왕 재색도의 사천 이병현과 또 다른 컬렉터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성 전영필, 아마 최근에 책도 나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반성 전영필 선생은 그야말로 1930년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민족 문화를 지킨 그런 컬렉션을 해왔죠. 너무 좋은 작품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작품은 1930년대에 1930년대에 서울에서는 경매 열풍이 일어났고 가장 인기 있는 경매 작품이 청자와 빗자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거는 경매로 구입한 건 아니고 당시 간송 선생이 2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당시 서울의 가장 좋은 기와집이 1,000원에서 1,500원 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시장에 나오면 나오지도 않겠지만 시장에 나오면 뭐 굶는 게 값이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하여튼 2만 원에 일본의 골동상을 통해서 간송 선생이 2만 원에 사겠냐 해서 선뜻 샀죠. 그 마에다 그 일본 골동상이 깜짝 놀랐어요. 감히 조선인이 2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다니 너무 놀랬죠. 한국인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골동상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의 대수장가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인이 조선인이 2만 원을 내고 물건을 사다니. 그래서 다시 골동상을 통해서 간송 선생한테 제안을 했죠. 내가 4만 원에 사겠다. 앉은 자리에서 2억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간송 선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래서 그 아마 단순히 2만 원에 이 고려 청자를 구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본인한테 일본인한테 콧대를 받게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송 선생이 간송 미술관이고 1930년대에 이 건물을 지었죠. 그때는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땅이었는데 그때 이 건물을 북쪽에 있는 집이다라고 해서 북단장이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창 선생이 이 평판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간송이 컬렉션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오세창이라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고서점을 좀 들락날락 하다가 방학 때마다 서울에 왔는데 방학 때 서울에 왔을 때 자기 고등학교의 스승인 고이동이라는 화가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 고이동 선생을 만나면서 오세창 선생을 같이 만났는데 오세창 선생을 통해서 골동 문화재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배웠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자마자 20대 말부터 컬렉션에 들어갔는데 간송 컬렉션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간송 컬렉션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위창 오세창이라는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가진 인해인이 다 감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송 조정필이라는 20대 젊은이가 열정과 민족 정신은 있었지만 좋은 작품을 자기가 고를 수는 없죠. 그 작품은 다 오세창의 눈을 통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송 컬렉션이 이렇게 가짜없이 좋은 작품을 수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송 전형필도 위대한 컬렉터지만 그 뒤에 위창 오세창이라는 그 컬렉터 겸 비평가 겸 문화예술인 겸 민족주의자가 없었다면 간송 컬렉션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간송 컬렉션의 숨은 주역은 위창 오세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에 가시면 간송 선생이 항상 있습니다. 이 간송 선생은 아까 이 건물을 짓고 1960년대 세상을 트기 전까지 이쪽을 거의 문화살롱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인들이 다 여기 모여서 토론도 하고 누군가가 작품을 수집해 오면 서로 돌려보면서 감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여기서 연구 조직도 만들고 연구비도 내고 그런 고미술 전통 문화의 최고 살롱이 바로 이 간송미술관이었습니다. 간송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간송 선생이 세상을 뜨고 나서 있게 됐죠. 예, 이것도 뭐 간송 너무 많았는데 이 몇 년 전에 2년 전에 이 회원 신문복에 관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면서 무렵에 간송에서 이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적이 있었죠. 이분이 바로 위창 오세창이 되겠습니다.
오세창 선생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컬렉션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은 컬렉션을 감상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미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 2000여 명의 조선시대 이전의 화가들의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역서화집이라는 책인데, 그 정도였고, 언론인도 했었고요. 또 개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또 3.1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참여가 있다가 옥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3.1 독립운동 때문에 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에 쪼들려서 아쉬움이 있다면 자기의 컬렉션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후대에 이제 남은 컬렉션이 자식에게 넘어갔는데, 그 아드님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에 좀 많이 좀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오경석, 오세창의 컬렉션 많이 좀 거의 남아있죠.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 오세창이야말로 정말 20세기 초기 최고의 컬렉션 후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또 글씨를 잘 써가지고 이제 이런 전서를 예서 전서체를 많이 썼는데 전각 도장도 많이 했죠. 이게 이제 문자향 서원기라는 글씨가 되겠습니다. 오세창을 우리가 20세기 우리 근대기 컬렉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창 오세창이 소장을 했다가 박영철이라는 다른 컬렉터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컬렉션을 죽으면서 경성제국대학에 1944년도에 죽으면서 경성제국대학교 박물관에 넘기라고 기증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가족들이 기증을 했고 진열실을 만들 돈까지 냈죠. 그리고 광복이 되면서 경성제대가 서울대학으로 바뀌면서 경성제대 박물관에 있는 컬렉션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컬렉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가면 근역 서위, 근역 화이 이런 화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세창 선생이 자기 작품을 화첩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방대한 책인데, 이게 이 박영철을 통해서 서울대 박물관으로 가 있죠. 어찌됐든 그런 컬렉터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간송미술관, 서울대 박물관 뭐 이런 데서 감상할 수가 없죠. 이게 세트로 갖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작품이 흩어지면 한 군데서 볼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자기 작품들을 세트로 어딘가에 기증을 하든 넘기더라도 세트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군데에서 볼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그 1940년대부터 컬렉션을 수집하기 시작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컬렉션들을 이제 추사해 보시는데, 이게 바로 아까 소전 손재현 선생이 갖고 있다가 시장에 내놓은 이병철 회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단원의 산수한대, 단원 김웅도의 삼성 리움 컬렉션. 이것도 아까 보신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화재 자기 컬렉션을 흔쾌히 기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박물관에 혹시 가시면 3층에 기증실이 있는데, 그 기증실 맨 앞에 차지하고 있는 게 동원 이홍근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개성 출신이고 월남원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엄청난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동원실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그거를 1980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증하라고 유언을 남겼고, 1981년도에 4,000점의 인물을 그대로 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집에서 통째로 다 박물관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바로 강세왕의 그림인데, 개성의 어떤 그 계곡을, 영통동이라는 계곡을 그린 그림입니다. 독특한 그림이죠. 그런 것도 기증을 했고, 또 요거는 19세기의 전기라고 하는 중인 화가 수사 김정희의 애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매화꽃이고 매화꽃 사이에 초가집,
작은 집에서 이건 초가는 아니죠. 매화 서옥인데 그 서재에서 글을 읽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건데 아주 우리나라 19세기 그림,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 문인화이면서도 대단히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아주 상큼하게 그린 그런 그림이죠. 이 빨간 옷과 이 초록색 옷이 아주 이색적인데 아주 그림이 아주 명품을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기랍니다. 이 전기라는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그 약방을 운영했어요. 근데 자기 약방에서 그림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수사가 아주 좋아했던 제자죠. 이 사람은 바로 위창 오세창의 아버지 오경성입니다. 이 전기라는 사람과 오경성이라는 사람이 같은 중인이고 같이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절친하게 지냈는데 이 매화꽃 핀 초봄에 그 산속의 작은 집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오경석을 전기가 찾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의 작품을 갖고 왔던 일본인 후지스카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을 세안도를 넘겨주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폭격이 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워낙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추사의 글씨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지스카라는 그분의 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추사의 글씨를 전부 한국에 기증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정말 대를 이어서 한국의 추사의 작품을 기증한 그런 일본인데 이거는 2005년도에 경기도 과천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추사가 말년에 과천에 살았기 때문에 기증을 해서 일본인 부자가 한국에 추사의 유물을 기증하는 그런 독특한 사례로 남겼는데 하여튼 이제 컬렉션은 여기 소개해드리지 못한 더 많은 컬렉터들도 있고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컬렉션의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 몇 케이스의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 뭐 하실 게 있으면 제가 아는 정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